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61위를 차지한 순수하지만 치명적인 탐닉의 아이콘 베티와 30살의 작가, 지망생 조르그의 미친 사랑, 베티블루 37.2입니다. 베티블루 37.2는 순수하면서도 치명적인 탐닉의 아이콘 베티와 30살의 작가 지망생 조르그의 미친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장 자크 베넥스 감독의 작품으로 필립 지앙의 소설 37.2도 아침이 원작인데 제목에 등장하는 37.2도는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이자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남녀의 체온이라고 합니다. 베티블루 37.2의 속으로. 베티와 처음 만난 일주일 우린 매일 밤 섹스를 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다. 영화는 조르그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되는데 배경은 프랑스 지중해 연안의 그리성에 있는 해변 휴양지에 있는 방갈로입니다. 그의 이름은 조르그로 작가 지망생이며 30대인데 방갈로에서 자비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느 날 조르그는 열정적인 베티와 만나게 됩니다. 남자들은 다 못됐어. 그러니 여자들이 도망가는 거라고. 난 남자랑 섹스 이상을 원한다고. 그 감옥 같은 곳에서 1년이나 일했어. 테이블 닫고 술 취한 놈들 상대하면서.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 주인놈이 내 몸을 더듬는 거야. 결국 이 꼴이 됐지. 쫓겨난 건지 도망친 건지. 기차표 살 돈도 없어. 정열적이며 솔직하고 충동적인 그녀의 이름은 베티이고 19세로 얼마 전 밤에 만났는데 그녀가 조르그와 함께 살려고 낮에 찾아왔습니다. 베티는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적이고 관능적인 여자였는데 조르그는 베티를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방갈로에서 살며 열렬한 사랑을 합니다. 조르그가 여자와 함께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집주인이 찾아오는데 방갈로 주인은 베티가 함께 사는 걸 알게 되고 대신 방갈로 500채의 페인트칠을 요구합니다. 갈 곳이 없는 조르그는 베티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그저 페인트칠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베티는 페인트칠하는 걸 함께하며 즐거워합니다. 방갈로 한 채만 칠하는 줄 알고 있는 베티는 기분 좋게 기념사진까지 찍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페인트칠을 하지만 방갈로를 전부 칠해야 한다는 것을 알자 화를 참지 못하고 집주인의 차에 페인트를 부어버립니다. 그 일로 입장이 곤란해진 조르그는 베티에게 쓴소리를 하고 그 말에 흥분하게 된 베티는 조르그의 물건을 창밖으로 내던지다 조르그가 쓴 원고를 발견합니다. 사실 조르그는 배관공이지만 작가를 꿈꾸었던 때가 있어서 소설을 한번 썼었는데 베티는 조르그가 쓴 글을 읽으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밤새워 읽은 베티는 조르그의 소설을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지만 조르그는 베티의 말을 그저 흘려듣는데 사실 그 원고를 읽은 사람은 베티가 처음이었습니다. 조르그의 원고를 다 읽은 베티는 트럭을 몰고 어디론가 향하고 조르그는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달려가는데 다행히 베티의 짐이 그대로 있었고 베티가 방갈로로 돌아오자 기뻐합니다. 축하할 일이라도 있어? 저 멋진 걸 쓴 거 축하해야지. 정말 불후의 명작을 쓴 거라고. 자신감을 가져. 글 쓰려고 시골로 온 건데 이게 다 뭐야? 페인트 칠이나 하다니 내가 못 참아. 베티는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외출했던 것인데 방갈로 주인은 다시 와서 조르그에게 늑장을 부린다고 화를 내고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한 베티는 주인을 밀쳐버립니다. 또다시 창밖으로 물건을 내던지는 베티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방갈로에 불을 지르고 조르그와 함께 도망갑니다. 두 사람은 방갈로를 떠나 파리에 사는 베티의 친구 리자를 찾아가는데 리자는 파리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호텔에서 지내라고 말하고 배관공이었던 조르그는 그 대신 호텔 내부에 배관 수리를 하기로 합니다. 베티는 조르그의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한자 정성스레 타이핑을 하는데 말려봤자 소용없음을 아는 조르그는 베티가 하는 대로 놔둡니다. 베티는 소설 타이핑을 마친 후 파리의 여러 출판사에 보내고 조르그는 오랜만에 다시 몇 자를 끄적거려 보지만 한 줄도 쓰지 못하고 맙니다. 얼마 후 애인이 없던 리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는데 그의 이름은 에디로 그는 이태리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금세 친해지고 리자의 남자친구 에디도 호텔로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는데
에디는 베티와 조르그를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합니다. 에디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베티와 조르그는 진상 고객 때문에 베티가 스트레스를 받자 조르그가 썩은 재료로 만든 피자를 테이블에 내가면서 베티 대신 복수를 해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은 피자를 맛있게 먹지만 진상 고객은 베티가 코트를 내오지 않자 불만을 쏟아내는데 화가 난 베티가 포크로 고객의 팔을 찔러버립니다. 조르그는 흥분한 베티를 겨우 진정시키지만 베티는 화를 못 누르고 괴로워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베티는 전에 타이핑해서 보낸 원고를 혹평하는 편집자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문체가 형편없습니다. 수준도 안 되는 글입니다. 조르그는 출판사에서 온 편지를 에디에게 보여주는데 조르그는 베티가 실망할까봐 일단 베티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티가 우편 배달부를 보게 되면서 더 이상 그녀에게 비밀로 할 수 없게 되자 조르그는 베티에게 사실대로 말하게 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겠다는 베티를 따라 조르그는 병원에 가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조르그의 원고를 돌려보낸 토마 코라의 집이었습니다. 토마 코라에게 따지던 베티는 화를 참지 못하고 빗으로 토마 코라의 얼굴을 그어버리고 조르그는 베티를 데리고 도망쳐 나오는데 이 일로 베티는 토마 코라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조르그는 경찰서로 가서 담당 경찰을 만나는데 경찰은 출판하는 것들은 비열한 놈들이라며 조르그에게 토마 코라가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라고 조언을 합니다. 출판사로부터 27번이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던 경찰이 베티의 행동에 통쾌함을 느꼈던 것으로 조르그는 경찰의 조언대로 토마 코라를 협박해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듭니다. 그 덕분에 베티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친구들은 함께 기뻐하며 축하 파티를 열어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에디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은 함께 에디의 고향인 프랑스의 작은 도시 마르베졸스로 가는데 에디의 엄마는 피아노 가게를 했었습니다. 조르그는 에디 엄마의 피아노 가게에서 담배를 물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베티도 함께 피아노 장단을 맞춰주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해합니다. 장례식 후 에디는 두 사람에게 엄마의 피아노 가게를 맡아달라고 말하고 둘은 너무나 기뻐하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작은 시골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베티와 조르그는 에디 어머니의 집에서 지내는데 죽은 사람의 침대에서 못 자겠다는 베티의 말에 조르그는 한밤중에 매트리스를 내다 버리지만 다음 날 아침 청소부가 와서 매트리스를 잘라서 버리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갈고리 손을 가진 청소부가 와서 갈고리로 매트리스를 난도질하기 시작하는데 그 남자는 전에 매트리스를 통째로 트럭에 싣다가 깔려 그때 팔이 잘렸다고 합니다. 새 보금자리에 이어서 조르그는 운 좋게도 싼 가격에 예쁜 노란 차를 사게 되는데 차를 장만한 조르그는 베티와 드라이브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조르그와 베티는 에디의 허락을 받아 벽을 트고 바닥을 파란색으로 칠하며 벽을 부수는 조르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글을 쓸 때의 모습 같다며 베티는 좋아합니다. 조르그는 피아노 가게를 새로 단장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지만 가게는 파리만 날렸고 조르그는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 에디에게 부탁해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여행을 떠난 베티와 조르그는 20번째 생일을 맞은 베티를 위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베티는 조르그에게 임신 테스트 약을 보여줍니다. 조르그는 베티가 피임 루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베티는 드물게 임신되는 경우도 있다며 임신을 확신하고 조르그는 베티의 임신 소식에 기뻐합니다. 조르그는 베티에게 아기 옷을 선물하고 베티는 확실하게 알고 싶다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겠다고 말하는데 다음 날 꽃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온 조르그는 찢겨진 아기 옷을 발견합니다. 그 옆엔 임신 음성이라는 편지가 구겨져 있었고 조르그는 임신이 아니라는 것을 안 베티가 한 짓임을 알게 되는데 베티는 화장을 엉망으로 하고 머리를 자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조르그는 아무 말 없이 베티에게 키스를 해주는데 조르그는 왜 베티가 그런 짓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머리를 자른 베티는 말합니다. 운명은 잔인해. 바라는 걸 주지 않아 아기도 가질 수 없어. 그때부터 베티는 점점 더 우울해지는데 입술을 깨물고 별을 바라보고 있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르그는 베티와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 베티처럼
자신의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고 다음날 조르그는 베티의 머리를 다듬어 줍니다. 베티의 얼굴에선 어느새 웃음이 사라졌는데 에디와 리자가 오랜만에 놀러 오지만 베티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려. 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머릿속에서 들려. 나 진짜 미쳐가나 봐. 흐느끼며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베티는 비 오는 날 무덤가에서 비를 맞기도 하고 조르그는 그런 베티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조르그는 베티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여장을 하고 보안회사를 털어 돈을 훔쳐 보여줘도 베티는 웃지 않았습니다. 조르그는 베티를 놀이공원에 데려가는데 조르그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사이 베티가 놀이공원에 있던 아이를 납치하고 장난감 가게에서 베티를 발견한 조르그는 베티를 데리고 도망갑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구급차를 본 조르그는 베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해 집으로 달려가는데 베티가 한쪽 눈을 파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일로 베티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조르그는 베티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데 조르그는 베티를 부르지만 베티는 진정제를 맞아서 의식이 없습니다. 조르그는 진정제를 맞고 깊은 잠에 빠진 베티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내일이나 되어야 깨어난다는 간호사의 말에 집으로 돌아온 조르그는 출판사로부터 계약을 하자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조르그는 기쁜 소식을 베티에게 알려주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베티가 침대에 묶여있자 묶은 끈을 모두 다 떼어버리고 아직 의식이 없는 베티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운이 좋을 거야. 신작을 쓰고 있지. 널 위해 바치는 거야. 그러나 의사가 쇼크 상태라며 앞이를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이고 의식을 차릴지 미지수이고 그녀는 미쳤다고 말하자 조르그는 난동을 부려 병원으로부터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결국 조르그는 바닷가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난동을 부려서 원래의 모습으론 갈 수 없었던 조르그는 여장을 한 후 병원으로 갑니다. 침묵은 괴로워. 마음 깊은 곳에서 너의 소리가 들려. 우리는 늘 함께야.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릴 갈라놓지 못해. 힘들어하던 조르그는 베개로 베티의 얼굴을 덮어버려 베티를 영원히 잠들게 하는데 전기 충격과 온갖 의약품으로 고통받을 베티를 참아볼 수 없어 조르그가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베티와 찍은 사진을 울면서 보는데 함께 지낸 시간이 많았지만 사진은 2장밖에 없었고 사진 속 베티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덤덤하게 칠리를 먹는 조르그는 베티를 생각하며 글을 써내려가는데 이제 그의 곁엔 베티가 아닌 고양이가 있습니다. 베티블루 37.2의 뒷이야기. 이 영화는 조르그와 베티의 거리낌 없는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1988년에 무려 85분이 잘려나간 채 국내에 개봉됐다고 합니다. 영화 베티블루 37.2는 흥행에서 성공을 거뒀으며 미국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올랐는데 감독장 자크 베넥스의 대표작 중 하나로 그의 작품 중에서도 두드러진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호불호가 많이 나뉘었는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주인공 베티의 지랄 같은 성격 때문에 보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관람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과 열정,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며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영화로 유명하고 영화의 포스터와 이미지도 너무 유명합니다. 영화에는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이 삽입되었는데 슈베르트는 다른 작곡가들보다 내 손을 위한 작품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슈베르트는 이 곡을 그의 제자이자 짝사랑했던 카롤린의 에스테르하치에게 헌정을 했고 이 곡을 헌정을 한 그해 11월에 슈베르트는 세상을 뜨게 됩니다. 베티블루 37.1을 만든 사람들. 감독 장 자크 베넥스. 1946년 10월 8일 생강변 몽마르트에서 태어난 장 자크 베넥스는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했는데 1958년 5월 혁명에 가담했다. 영화계에 입문한 후 10여 년 동안 상업영화 체계 내에서 영화를 배웠습니다. 베넥스에게 가장 큰 명성을 안겨다준 영화는 그의 첫 연출작 디바로 세자르 영화제, 토론토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 아메리카 필름이 선정한 80년대 최우수 10대 영화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디바의 성공 이후 막대한 예산으로 제작한 하수구에 뜬 달은
관객과 평론가들 모두에게 외면당했고 베티블루 이후의 작품인 로잘린과 사자들도 작품에 쏟은 감독의 야심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조르그 역 장위그 앙글라드 1955년 7월 29일 투르에서 태어난 앙글라드는 18회 배우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파리의 예술학교인 콩세르바도아르에 입학했습니다. 1983년 패트리스 셰로 감독의 상처 입은 남자로 데뷔, 세자르 신인 나무상 후보에 올랐고 시카고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윅 배송의 85년작 서브웨이에 출연하면서 프랑스 관객의 시선을 받기 시작했고 베티블루로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연기력을 인정받아 또 한 번 세자르상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윅 배송의 니키타에서 안느 파릴로와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녀의 정체를 모르는 남자로 출연했으며 여왕 마고에서는 샤를르 9세 역을 열연했습니다. 베티 역 베아트리체 달 퇴폐, 우울, 관능, 시니컬 같은 단어들이 어울리는 베아트리체 달은 1964년 이탈리아의 브레스트에서 태어났고 이후 프랑스에서 생활하다 19세 때 거리에서 사진작가에게 발탁되어 포토 리뷰지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이것을 본 장자크 베넥스 감독에 의해 베티블루 37.2에 출연했는데 이 영화로 86년 세자르 여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성인 달은 원래 남편의 성으로 1985년 화가 진프레노즈 달과 결혼했고 3년 후 이혼했지만 성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아노 클라스펠드와 불륜 관계, 1990년대의 래퍼 조이스타와도 불륜 관계를 가졌고 2005년 브레스트시의 교도소에서 자선 활동을 하던 중 만난 강간죄로 복역하는 수감자와 재혼을 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오늘 늙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19는 순수하지만 치명적인 탐닉의 아이콘 베티와 30살의 작가 지망생 조르그의 미친 사랑 베티블루 37점이었습니다.